그날 그는 서류 한 장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노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면 된다고, 살아온 경험이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이른의 나이에 벌어진 일은 경험도 나이도 상식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건 아주 작은 이상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지나칠 만한 대수롭지 않은 신호들이었죠. 그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들이 곧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징조였다는 걸. 이제 그의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만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 70에 접어들면서 평생 운영하던 분식집 문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저녁 9시까지 손님을 맞이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버거웠죠. 아내도 무릎이 안 좋아져서 더는 주방 일을 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40년을 한자리에서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손에 쥐어진 돈이 꽤 됐습니다. 전세로 이사를 가서 여생을 조용히 보낼 계획이었죠. 서울은 전세금이 너무 비쌌습니다. 딸아이가 용인 처인구에 살고 있어서 그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손주들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딸도 가끔 들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넘게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까다롭게 보려고 했는데 다들 비슷비슷해 보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신흥 주거지에 있는 깔끔한 빌라를 소개받았습니다.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죠. 어르신, 이 집은 정말 괜찮은 물건이에요. 집주인분이 교사 출신이신데 아주 깔끔하게 관리하시거든요. 집주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인상이 참 온화해 보였어요. 말투도 차분하고 서류도 직접 챙겨서 보여주셨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설명해 주시더군요. 보세요. 근저당도 없고 깨끗하죠? 저는 이 집을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제 노후를 위해 장만한 겁니다. 어르신께서 편하게 사시면 저도 기쁘고요. 등기부에 무근저당 표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빚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보증보험 같은 건 안 들어요?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주인분이 워낙 믿을 만하신 분이고 등기부도 깨끗하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물론 드시려면 드실 수 있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한데 뭘 그렇게 걱정해. 괜히 돈 쓸 필요 없어. 부동산 벽면에 전세보증보험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참 그걸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쳤죠.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계약금을 치르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다시 한번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40년 장사하면서 사람 몇 명 못 봤겠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서류도 깨끗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 통장에 있던 평생 모은 돈을 송금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이제 편히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와서 짐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아빠, 이제 편하게 사세요. 자주 놀러 갈게요. 손주들도 따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새 집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여기서 조용히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이사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짐도 많지 않았고 새 집은 햇빛이 잘 들어와서 아내가 무척 좋아했죠.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니지만 조용한 주택가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여보, 여기 참 좋네요. 공기도 맑고.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밝은 표정이었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에 치여 살던 생활에서 벗어나니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렀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 제가 근처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놀아줬죠. 아이들 재롱을 보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느라 바빴고요. 이런 게 바로 노후의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꺼냈는데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매월 초에 오는데 한참 늦게 온 거예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관리소 일이 바빴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달도 고지서가 계속 늦게 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관리비가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관리소가 일 처리를 느리게 하나 보지 뭐. 어차피 우리가 낼 건 내잖아. 하지만 아내의 불안한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죠. 저기, 관리비 고지서가 자꾸 늦게 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관리소 직원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건물주 쪽에서 관리비 납부를 좀 늦게 하셔서 저희도 고지서 발송이 늦어지고 있어요. 집주인이 관리비를 늦게 낸다고요? 네, 요즘 좀 그러시더라고요.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습니다. 관리비를 늦게 낸다는 게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관리소에서 건물주가 관리비를 좀 늦게 낸다네. 그것 봐요. 뭔가 이상하다니까요. 우리 이사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에이, 뭘 그렇게 걱정해. 등기부가 깨끗했잖아. 집주인이 좀 바빠서 관리비를 늦게 내는 것뿐이야.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는 약간 불안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막 정착한 집인데 벌써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었죠. 그 후로도 일상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했고 아내와 저는 저녁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에 작은 슈퍼마켓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했어요.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는 계속 늦게 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아내는 그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다가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관리비 고지서 늦게 오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네. 좀 늦게 오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관리소에 물어봤는데 건물주가 요즘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어르신은 전세 사시는 거죠? 네,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그럼 혹시 보증보험 같은 거 드셨어요? 요즘 같은 때는 그게 안전하다던데.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증보험. 계약할 때 아내가 물어봤던 바로 그것이었죠. 부동산 벽에 붙어 있던 안내문도 떠올랐습니다. 아, 아니요. 등기부가 깨끗해서 안 들었는데. 그래요? 요즘은 그래도 드는 게 좋던데.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분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집주인도 교사 출신의 점잖은 분이었고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보증보험을 들었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괜한 걱정으로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우편함을 열었는데 낯선 서류가 한 장 꽂혀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압류 예고 통보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신자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예고라는 내용이었죠. 금액을 보니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으로 올라가서 아내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게 우편함에 있었어요. 이거 압류 예고잖아요. 어떻게요? 집주인 앞으로 온 거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중개사무소 사장님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사장님, 이게 우리 집이랑 관련 있는 건가요? 사장님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집주인분이 다른 건물도 몇 개 갖고 계시잖아요. 그쪽 관련일 거예요. 어르신 집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또 서류가 왔습니다. 이번엔 지방세 체납 고지서였어요. 그 다음 주에는 국세청 독촉장이었습니다. 서류가 하나둘씩 쌓여갔죠. 아내는 완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또 이런 게 왔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우리 이사 가요. 어디로 이사를 가? 지금 우리 형편에 다른 집 구할 돈 있어? 법원에서도 서류가 왔습니다.
채무불이행, 강제집행, 가압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 뿐이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모아서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며칠 후 근처 빌라 입구에서 위층 사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수군거리고 있더군요. 요즘 집주인 못 봤어요? 저도 몇 달째 못 봤는데요. 들었어요? 다른 세입자도 계약서 문제 있다던데.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올라왔죠. 며칠 뒤 관리소장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어르신 전세 보증보험 드셨어요? 그 질문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니요. 왜요? 요즘 건물주 상황이 좀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보증보험 없으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소문인데요? 정확하진 않은데 다른 건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금도 많이 밀렸다던데. 혹시 모르니까 집주인분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집주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에도 걸어봤습니다. 이번엔 아예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여보, 전화가 안 받아져요. 꺼져 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내일 다시 부동산에 가봐야겠어. 중개사무소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직접 찾아갔더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니 책상도 텅 비어 있었죠.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부동산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거기요? 며칠 전에 짐 싸서 나갔던데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주인도 안 받고 중개사도 사라지고 이제 저희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약할 때 봤던 부동산 벽면에 전세 보증보험 안내문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내가 물었을 때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죠. 창밖을 보니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 달빛처럼 우리의 미래도 희미해지는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다음 날 아침 서랍을 열어 쌓인 서류들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압류 예고, 세금 체납, 독촉장, 법원 문서. 하나같이 빨간 글씨로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등기소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기로 했죠.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집 앞 벤치에 앉아서 등기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봤던 그 깨끗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근저당이 잔뜩 설정되어 있었어요. 저축은행, 캐피탈, 개인 채권자.
날짜를 보니 제가 계약하고 나서 하나둘씩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좋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등기부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계약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아내가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우리 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야. 변호사라도 찾아가 봐야겠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아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딸아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딸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데 부모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빌라 현관에서 다른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2층에 사시는 분이었죠. 어르신 혹시 들으셨어요? 뭘요? 집주인이 다른 빌라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대요. 전세금 받아놓고 빚만 잔뜩 만들어서 잠적했다던데. 정말인가요? 네, 그쪽 세입자들이 지금 난리래요. 경매 넘어간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갈 거예요. 그분과 헤어지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주인이 다른 데서도 사기를 쳤대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래층 아주머니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죠. 밤이 되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평생 모은 돈이 다 여기 들어갔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뭐든 해볼게.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되어 변호사님 앞에 앉았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내밀었죠.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르신, 이거 심각한데요? 근저당 금액이 집값을 초과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어르신은 거의 못 받으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요? 네,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조금이나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평생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앞까지 왔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안 좋대요. 거의 못 받을 수도 있대요.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보증보험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우편함에 또 다른 서류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법원 등기국에서 온 것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펼쳐봤습니다. 귀하가 거주 중인 부동산은 채무자의 체납으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경매 시작 기일, 감정가, 최저 입찰가.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올라가서 아내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경매가 시작됐대요. 아내는 서류를 받아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제 끝이네요. 우리 집 없는 거예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매 담당 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이해되는 건 별로 없었어요. 배당, 우선순위, 임차권. 어려운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그럼 제 보증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배당표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 금액을 보면 직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2층에 사시는 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저희 몇 명이서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실래요? 변호사요? 네, 혼자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얼마나 드나요?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예요. 200만 원. 그것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세입자 5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저처럼 나이 지긋한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집을 팔고 전세로 온 건데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모은 돈이 다 여기 들어갔는데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솔직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값이 2억 정도인데 근저당이 2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감정가의 70% 정도에 낙찰되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걱정돼서요. 아, 그냥 좀 바빠서.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애들 잘 있지? 네, 근데 아빠 목소리가 이상해요.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딸에게 손 벌릴 수는 없었어요. 딸도 살기 바쁜데 부모 빚까지 떠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사 준비해야죠. 어차피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시간 있어요. 경매 낙찰되려면 몇 달은 걸릴 텐데.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죠. 갈 곳이라도 알아봐야 하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꽉 안았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집주인의 서명, 중개사무소 도장, 제 도장. 이 종이 한 장이 저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겠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희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경매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법원에 가봐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날 아침 처음으로 법원에 가봤습니다. 복도에는 저희처럼 경매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법정 안에 들어가니 판사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 캐피탈 직원, 그리고 저희 같은 세입자들. 배당표를 받아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변호사님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낙찰가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은행 근저당이 1억, 세금이 3천만 원, 그리고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어르신은 한 1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천만 원. 1억 5천을 넣고 1천만 원을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최선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1천만 원. 1천만 원 받을 수 있대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천만 원이요? 우리가 1억 5천을 넣었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앉아서 아내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는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입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무슨 큰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약을 타서 나왔습니다. 약값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어요. 이제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입원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만해요.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제 얼굴을 보기 싫은 모양이었어요. 병원비가 하루에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일주일이면 140만 원이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변호사 비용, 병원비.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갔습니다. 딸아이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딸아이가 따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경매, 배당. 딸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럼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돈은 얼마나 받으세요? 1,000만 원 정도. 딸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 거? 안 돼. 너도 살기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절대 안 돼. 내가 빚을 질 순 없어. 딸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에 이런 꼴이 되다니.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다니.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입원비가 밀렸는데요. 아, 네. 지금 바로 내겠습니다. 병원 수납처로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는데 결제가 안 됐어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잠시만요. 다른 카드로 겨우 결제했습니다.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자가 왔어요. 밤이 되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예전에는 저 별을 보며 소원도 빌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 소원도 빌 수 없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법원에서 최종 낙찰 통지서가 왔습니다. 낙찰자는 부동산 투자업자였어요.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퇴원했지만 여전히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나가야 하는구나. 그러게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이사 온 집인데 벌써 떠나야 했죠. 살림살이를 보니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버리기로 했어요. 딸아이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아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안 돼. 너희도 좁은데 어떡해.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알아보고 있어. 사실 알아본 곳은 없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 외곽의 작은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원룸이었죠. 화장실은 있었지만 욕조는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다시 알아보자.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걸. 이사하는 날 빌라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던 곳이었어요. 손주들이 뛰어놀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가요. 아내가 먼저 문을 나섰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오며 문을 닫았어요.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관리소장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가시는구나. 좋은 곳으로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1년을 살았던 곳을 떠나는데 인사할 사람도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새 월세방으로 갔습니다. 짐은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죠. 40년을 살아온 흔적이 가방 2개에 담겼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좁았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이제 그만해요. 됐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밖에 나가봤습니다. 근처 슈퍼에서 라면과 계란을 샀어요. 평생 장사하면서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운 적이 없었는데 방으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내와 나눠 먹었어요. 아내는 몇 입 먹고 그만뒀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하지만 저도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니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여보,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뭐라도 해볼게. 일이라도 찾아봐야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숨 소리만 들렸어요. 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석 달쯤 지났을까요? 배당받은 1,000만 원도 병원비와 생활비로 반 이상 써버렸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외곽의 작은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0. 고시원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좁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일을 좀 해봐야겠어.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일을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구청 일자리 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나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요. 환경미화원이나 경비 정도. 환경미화원이요? 네, 새벽에 청소하는 일이에요. 몸은 좀 힘들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라 안정적이긴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어요. 형광색 조끼와 장갑.
평생 장사만 하던 제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거리는 쓸쓸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을 쓸고 닦았어요.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고 담배 꽁초를 모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렸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 남짓. 월세 내고 생활하려면 한 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몸이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거리를 쓸면서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다 누구 탓인가? 빗자루를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다고 안심했지. 하지만 그건 그 순간만 깨끗했던 거였어. 계약하고 나서 빚이 쌓이는 건 막을 수 없었던 거야. 길을 걸으며 또 생각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그게 뭔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 부동산 벽에 붙어 있던 안내문을 그냥 지나쳤지. 비용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그게 1억을 날린 이유였어.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기록. 그것도 조회할 수 있었대. 처음부터. 구청 사람이 그러더라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했다고. 난 그걸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관리비가 늦게 나온 것도 신호였어. 관리소장이 물어봤을 때도 신호였지. 다른 세입자들 말도 다 신호였는데 난 다 무시했어.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공원 벤치를 닦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중개사를 믿었어. 집주인을 믿었어. 내 눈을 믿었지. 40년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 있다고 자신했으니까. 그게 교만이었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 아내는 병들었고 딸한테는 짐이 됐어. 이 나이에 새벽부터 거리를 쓸고 있지. 빗자루를 세우고 잠시 쉬었습니다. 멀리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조심했으면 좋겠어. 서류가 깨끗해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해. 보증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고 집주인 체납 기록도 꼭 조회해 봐야 해. 그게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방법이야. 작업반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다시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망가졌지만 이 교훈만큼은 누군가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새벽의 마지막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곧 사라질 별빛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너졌지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빗자루를 움직이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남자의 평범했던 하루는 뜻하지 않은 한 사건으로 크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겪은 선택과 실수,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진실은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는 작은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세상은 더 조용히, 더 은밀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